한양 도성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그날 밤,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성벽을 넘었다. 뒤편에서는 역적의 씨를 말려라 라는 군졸들의 고함이 땅을 울리고 있었고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평범한 여인이라면 아이를 버리고 제 목숨이라도 건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아이를 품고 있으면 추격은 끝이 없을 것이요. 잡히는 순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비릿한 피냄새와 칼바람 속에서도 아이를 결코 놓지 않았다. 대체 왜 이 여인은 아기를 놓고 도망치면 더 이상 추격도 없고 살 길이 열릴 텐데 무엇을 위해 이토록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도망은 참혹했다. 설라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큰 길을 버리고 험준한 산맥을 탔다. 혼몸으로도 넘기 힘든 고갯길을 갓난준을 등에 업은 채 걸었다. 겨울산의 칼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고 설란의 집시는 이미 해저 발바닥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광군의 귀에 들어갈까봐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허기를 참지 못한 설란은 산짐승이 먹다 버린 나무뿌리를 씹으며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산자락 밑에 백정부락이었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오물이 가득한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버려진 자들의 땅이었다. 살려만 주십시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설라는 마을 입구에서 도축을 하던 사내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 위로 눈물이 번졌고 품속의 아이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백정들은 누더기를 걸친 설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계집이 소피를 견딜 수 있겠느냐? 여기서 버티려면 짐승보다 더 독하게 살아야 한다. 그저 이 아이와 저 먹고만 살게 해주신다면 똥구덩이라도 구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설라는 소의 내장을 씻고 가죽을 벗기는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았다. 고결하던 그녀의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피멍이 들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노린내가 배어들었다. 백정부락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사투였다. 설라는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흐르는 찬물에 손을 담가 소의 내장을 씻어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갈라진 피부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설랐네. 오늘은 이놈을 맡아보게. 마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된 일감들을 그녀는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소를 잡는 백정이라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으나 설라는 시장 바닥에서 엽전 한 푼을 얻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뎠다. 고기를 팔고 남은 뼈며 부산물을 장터에 내다 팔아모은 돈은 고스란히 준의 몫이었다. 자신이 입는 옷은 수백 번을 기워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거친 바람에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준을 돌보는 일만큼은 지극정성이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이제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준이 설란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설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준을 끌어안았다. 그 비린내 나는 품 안에서 준은 설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났다. 준이 8살이 되던 해 설란은 장터 구석에서 얻어온 낡은 책 한 권을 준에게 내밀었다. 준아, 이 글자를 보거라. 마을 사람들은 백정 자식이 글을 배운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과거도 못 볼 놈이 글은 알아서 뭐 하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설라는 그들의 조롱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밤마다 준의 손을 잡고 흙바닥에 글자를 새겼다. 준은 고모가 가르쳐주는 글귀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다. 핏줄에 흐르는 본능일까? 준은 책에 담긴 방대한 지식에 눈을 뜨며 그 갈망을 채워나갔다. 글은 내 마음을 닦는 거울이다.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천해져서는 안 된다. 설라는 준의 눈빛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글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의 영혼 속에 깃든 고결함을 지켜주려는 절박한 의식이었다. 그렇게 소리 없이 흐른 세월이 어느덧 15년이었다. 갓난아이였던 준은 이제 헌칠한 키에 눈빛이 맑은 17 청년으로 자라났다. 설라는 그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거친 바닷바람과 도축장의 연기에 그을려 깊은 주름이 팼고 손마디는 굵어져 투박하기 그지없었다. 설라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았다. 소를 잡고 남은 찌꺼기를 치우며 번 엽전들은 차곡차곡 모여준의 책값이 되었고 밤마다 등불을 밝힐 기름값이 되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도축장 일을 더 많이 거들겠습니다. 어머니 손이 너무 상했습니다. 장성한 준이 설란의 거친 손을 안쓰럽게 잡았지만 설란은 무심히 손을 뺐다. 백정놈이 손 상하는 걸 겁내서 무얼 하겠느냐. 너는 그저 내가 읽어야 할 글에만 집중하거라. 그것이 내 평생의 낙이다. 설라는 준의 등 뒤에서 몰래 한숨을 삼켰다. 아이가 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고결한 기운이 언젠가 이 비린내 나는 마을을 벗어나 제 자리를 찾게 해줄 유일한 밧줄이라 믿으며 그녀는 다사 칼을 갈았다. 평온하던 마을이 뒤집힌 것은 관가에서 파견된 전령들이 마을 어귀에 커다란 방을 붙이면서부터였다. 역적의 잔당을 잡아오거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고 천민이라 해도 즉시 면천하여 신분을 높여주겠다. 왕의 성인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간신들은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다. 면천과 천금. 평생 짐승의 피를 뒤집었으며 손가락질 받던 백정들에게 그것은 너글 잃게 만드는 제안이었다. 이보게 저 집 주인의 말이야. 가만 생각하니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마을 우두머리 만석은 현상금 소식을 들은 날부터 설란네 집 주위를 맴돌았다. 15년을 이웃으로 살며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심의 씨앗이 되었다. 백정놈이 굶주리지는 않아도 장터에서 쌀 대신 종이랑 먹을 산다? 배고픈 건 참아도 글 쓰는 건 못 참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 필시 숨어든 역적 핏줄임이 분명해. 만석의 눈에는 이미 천금과 양반 신분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설란네 집 뒤뜰의 낡은 담장이 흙탕물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설란이 장터에 나간 사이 마을 우두머리 만석은 무너진 담장을 구경하러 왔다가 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15년간 땅속에 깊이 묻혀있던 나무 괴짝의 모서리가 비죽이 삐져나온 것이었다. 저게 뭐야? 저런 곳에 무엇을 숨겨둔 게야?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홀린 듯 다가가 진흙범벅이 된 괴짝을 끌어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연 순간 만석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비단천에 겹겹이 쌓인 것은 백정의 집에서는 절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관자와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 뭉치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내 팔자가 드디어 피는구나. 만석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그것을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광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산 위에서 도축을 하던 설란의 손이 우뚝 멈췄다. 숲의 까마귀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고 바람의 결이 평소와 다르게 서늘해졌다. 설란은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15년간 지켜온 고요가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설란의 발걸음이 마을 어귀에서 멈췄다. 평소라면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을 불악이었으나 오늘따라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설란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무언가 숨기는 듯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설란은 품속에 갈무리한 도축용 칼의 자루를 꽉 쥐었다. 15년간 소의 숨통을 끊으며 익힌 감각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비릿한 쇠 냄새와 낯선 사내들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탐하는 자들의 냄새였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집 마당에서 준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설란은 대답 대신 준의 어깨를 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마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거라. 설란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어둠을 갈랐다. 마을 우두머리 만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광군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뒤에는 붉은 관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은 현감 조이가 있었다. 내 이놈들, 15년이나 우리를 속이고 백정놈들 틈에 숨어 있었더냐. 조이의 호령에 광군들이 시퍼런 칼날을 세우며 집을 에워쌌다. 만석은 품에서 흙 묻은 괴짝을 꺼내 보이며 소리쳤다. 사또 나으리, 여기 보십시오. 이 백정년이 땅속에 숨겨두었던 영의정 가문이 옥관자입니다. 이놈들이 바로 그 역적의 잔당들입니다. 설란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굴한 백정의 것이 아니라 서리빨이 날리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다. 저 계집을 포박하고 방 안의 놈을 끌어내라. 조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설란에게 달려들었다. 주는 방 안에서 벌어지는 소란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설란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포졸이 준의 방문을 거칠게 부수고 아이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설란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도축용 칼을 뽑아들었다. 평소 소뼈를 발라내던 그 투박한 칼이 설란의 손에서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휘둘러졌다. 달려들던 포졸의 팔목이 단칼에 꺾였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을 굴렀다.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는 자, 누구든 짐승처럼 목을 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광군들은 일개 백정 여인의 저항에 당황하며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설란의 움직임은 그들이 이제껏 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검술을 펼치지 않았다. 오직 소를 잡으며 익힌 급소만을 노리는 간결하고 파괴적인 동작이었다. 적의 칼날이 스치기도 전에 설란은 파고들어 관절을 꺾고 힘줄을 끊었다. 잘 익은 수박이 터지듯 적의 머리가 깨져나갔고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주는 처음 보는 고모의 모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평소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깁던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이 지금은 수많은 장정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있었다. 고모는 단순히 힘이 센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사신과도 같았다. 수적으로 열세인 것을 깨달은 설라는 집 마당에 쌓여있던 집더미에 횃불을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광군들의 시야를 가렸다. 준아, 내 손을 잡아라. 설라는 넋이 나간 준을 낚아채듯 끌어당겨 담장을 넘었다. 뒤편에서는 전연을 잡아라. 화살을 쏴라. 라는 조이의 비명이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화살들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설라는 화살 한 대가 자신의 어깨를 스치는 고통을 느꼈으나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준을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산속으로 몸을 던졌다. 15년간 지켜온 이름 없는 삶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보름 뒤의 진실을 향한 처절한 도주뿐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 설란의 은밀했던 힘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숲의 나무들을 채찍질하는 야산의 한복판, 설란은 준을 업은 채 비틀거리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동굴벽에 등을 기대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깨에 박힌 화살촉이 움직일 때마다 뼈를 긁는 듯한 고통을 선사하고 있었다. 어머니,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준이 겁에 질려 설란의 어깨를 붙잡았다. 짐승의 피만 보아왔던 소년에게 자신을 키워준 여인의 어깨에서 흐르는 검붉은 피는 세상의 종말과도 같았다. 설란은 떨리는 손으로 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준아, 겁내지 마라. 이 정도는 짐승에게 긁힌 것보다 못하다. 내 품속의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화살촉을 도려내야 한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 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하지만 고모의 서늘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입술을 깨물고 단검을 집어들었다. 살이 잘려나가는 비릿한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으나 설라는 혀를 깨물며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화살촉을 뽑아내고 상처를 지혈한 뒤에야 설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준을 바라보았다. 준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재주와 광군들이 말한 그 옥관자는 대체 무엇입니까? 설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굴 밖의 빗소리를 응시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음을 직감한 것이다. 준아, 나는 내 어미가 아니다. 나는 내 아버님의 하나뿐인 누이, 이 가문에 파문당한 고모다. 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유모인 줄로만 알았던 여인이 자신의 고모라는 사실, 그리고 평범한 백정인 줄 알았던 자신이 영의정 가문이 핏줄이라는 진실이 소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설라는 갈라진 목소리로 15년 전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도륙당하던 날 오라버니가 마지막으로 준을 건네며 부탁했던 말들. 그리고 왜 하필 가장 낮은 백정 부락으로 숨어들어야 했는지를. 오라버니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께서 성인이 되어 간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직접 정사를 돌보실 때까지 살아남으라 하셨다. 그전에는 이 밀지를 세상에 내보여봤자 내 목숨만 앗아갈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피에 젖은 밀지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가문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나라의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을 유일한 열쇠였다. 내가 북방에서 무예를 배워 가문에서 쫓겨났던 그 미천한 재주가 결국 너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구나. 준아, 미안하다. 너를 백정의 아들로 살게 해서, 비린내 나는 도축장에서 글을 읽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은 고모의 거친 손을 잡았다.
15년간 소의 내장을 씻고 가죽을 벗기며 자신을 먹여 살린 그 손이 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오물 속으로 뛰어든 고결한 무사의 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고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글 속에서 배운 기계는 결코 백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모님이 제 영혼에 심어주신 가문의 뿌리였습니다. 소년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가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현감 조이가 사냥개들을 풀고 횃불을 밝히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저 역적의 후손과 밀지가 왕의 성인식에 맞춰 한양에 도착한다면 자신의 목은 물론 간신들의 세력 전체가 무너질 것임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산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저것들을 찾아내라. 상처 입은 설라는 준의 부축을 받으며 산의 능선을 탔다. 뒤편에서는 수십 명의 광군이 횃불을 밝히며 뒤쫓아오고 있었다. 설라는 도축용 칼 하나를 쥔 채 어둠 속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싸우지 않았다. 숲의 지형을 이용해 덫을 놓고 적이 다가오면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단숨에 숨통을 끊었다. 소의 급소를 단번에 찾아내던 그 감각은 이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기가 되어 있었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뼈가 울리는구나. 설란의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적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하지만 광군의 수는 끝이 없었고 설란의 체력은 어깨의 상처로 인해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산의 끝자락인 절벽에 도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조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광군들과 함께 그들을 포위했다. 이제 끝이다. 그 밀지를 내놓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라. 그러면 저놈의 목숨줄은 조금 더 길게 해주마. 설라는 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검의 손잡이를 고쳐쥐었다. 그리고 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준아, 내가 길을 열 터이니 너는 무조건 동쪽 계곡으로 뛰어내려라. 그 아래에는 내 북방 시절의 전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거라. 가서 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라. 설란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의 것이었다. 그녀의 은빛 기계는 낡은 누더기를 뚫고 나와 떠오르는 아침 햇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절벽 끝 조이의 광군들이 좁혀오자 설란은 등에 메고 있던 준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박혔던 화살을 뽑아낸 자리에 준의 저고리를 찢어 단단히 동여매고는 15년간 손때가 묻은 도축용 칼을 고쳐쥐었다. 고모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니, 너는 가야 한다. 내가 가야 죽은 아버님과 나 그리고 이 비린내 속에 묻힌 15년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 설라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백정 설란내의 억척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북방의 눈바람을 가르던 전사 설란의 서늘한 미소였다. 조이의 신호와 함께 광군들이 들이닥치자 설란의 몸이 흐릿하게 잔상을 남기며 움직였다. 그녀의 칼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무서우리만치 정확했다. 소의 관절과 근육을 해체하던 그 감각으로 설란은 광군들의 칼날 사이를 파고들어 단숨에 숨통을 끊고 힘줄을 베어냈다. 절벽 위는 순식간에 핏물로 젖어들었고 설란의 주위에는 차마 다가오지 못하는 병사들의 시신이 쌓여갔다. 그 틈을 타주는 고모의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동쪽 계곡의 거친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양도성, 왕의 성인식이 거행되던 날, 근엄한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몸이 진흙과 피로 얼룩진 소년 하나가 대전 앞마당에 나타났다. 누더기 같은 백정의 옷을 걸쳤으나
소년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그 누구보다 고결하고 당당했다.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천한 백정놈이 발을 들이느냐? 간신들의 우두머리인 영의정 조태식이 소리쳤으나 주는 흔들림 없이 품속에서 피 묻은 밀지를 꺼내 올렸다. 전하, 저는 15년 전 억울하게 멸문당한 이명원의 자식이옵니다. 이 밀지 속에 전하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저들의 죄상이 담겨 있나이다. 성인이 된 왕의 눈이 번뜩였다. 간신들의 방해를 뚫고 전달된 밀지에는 조태식 일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음모가 적혀 있었다. 준이 15년간 도축장 구석에서 갈고 닦은 학문과 기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정의 옷을 입었으나 그 안의 영혼은 이미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었던 것이다. 조태식 일당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가문의 명예는 15년 만에 복권되었다. 대궐 문이 열리고 주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채 자신을 지켜준 고모를 찾기 위해 다시 그 절벽으로 향했다. 그곳엔 부러진 칼자루를 쥐고 피로 얼룩진 바위에 기대앉은 설란이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으나 그녀의 눈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준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을 때 설란은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관복을 어루만졌다. 이제야 비단옷이 제 주인을 찾았구나. 소비린내 나는 이 고모를 용서해라. 아닙니다, 고모님. 고모님이 흘린 그 피와 땀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백정이 아니라 저를 구원한 성자이셨습니다. 설란은 그제야 길었던 15년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가장 천한 도축장에서 가장 고귀한 꽃을 피워낸 여인이 있었다고. 은빛 갑옷 대신 피 묻은 앞치마를 입고 나라의 기틀을 지켜낸 도살장의 성자에 대한 전설은 그렇게 15년의 인고 끝에 찬란한 진실로 남게 되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관아 마당 위로 핏빛 노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사방을 에워싼 포졸들의 창끝은 유연서의 목덜미를 겨누어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을 기세였으나 연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피 묻은 손으로 비망록을 움켜쥔 채 울분을 삼키고 있는 도화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광각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심장이 뛰었다. 단상 위에서 권세훈이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비릿한 목소리를 뱉었다. 저 발칙한 서생의 혀를 뽑아라. 감히 관아의 문서를 위조하고 수령을 능멸하다니. 하고 명을 내렸다. 연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는 도화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방님, 약조를 잊지 마시오. 도화의 절규가 마당을 갈랐다. 연서의 목에 밧줄이 감기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사달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매캐한 묵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한양의 구석진 골목, 낮에도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퇴락한 글방에 유연서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남의 탄원서나 상소문을 대신 써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가난한 서생이었다. 방 안에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묵향만이 가득했다. 연서는 마른 붓끝을 혀로 축이며 텅 빈 밥그릇을 보았다. 그리 밥이 된다 하나 내겐 죽도 멀구나. 하고 그는 자주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배움은 깊었으나 기댈 언덕 하나 없는 그에게 한양의 겨울은 유독 길고 시렸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종이 위에 옮겨 담으며 제 창자를 갉아먹는 허기를 달래야 했다. 뱃속에서는 맷돌 돌리는 소리가 났고 시야는 가끔씩 노랗게 번졌다. 그리고 연서는 아직 몰랐다. 훗날 관아 마당에서 그 붓끝이 사람 목숨과 맞바뀔 줄은.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관아 뒤편을 지나던 길이었다. 앞서가던 정체 모를 사내가 품속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연서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가죽으로 정갈하게 감싸인 장부였다. 표지에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상단의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호기심에 장부를 펼치려는 찰나 담장 너머에서 거친 함성이 들려왔다. 저놈 잡아라. 밀수 장부를 훔쳐간 도둑놈이 저기 있다. 하고 포졸들이 골목 끝에서 쏟아져 나왔다. 연서는 영문도 모른 채 장부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발바닥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깨진 사발 조각을 밟는 듯 아려왔다. 골목을 꺾고 또 꺾어 미친 듯이 도망치다 연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판 준비로 어수선한 무당패의 천막이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휘장을 걷고 어두컴컴한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려한 무복들과 기괴한 팔들이 걸린 구석진 자리로 몸을 구겨 넣었다. 조용히만 하면 산다. 제발 하고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천막 밖에서는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와 쇳소리가 났다. 연서는 제 숨소리가 들릴까봐 소매를 입에 물었다.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냐? 하는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휘장이 단숨에 젖혀졌다. 그곳에는 산등성이처럼 거대한 체구의 여인, 도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워 연서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당황한 연서가 뒷걸음질 치다 탁자 위에 놓인 부적을 건드리고 말았다. 엎어진 벼루에서 검은 먹물이 순식간에 노란 종이를 시커멓게 물들였고 부적은 마른 나뭇잎이 으스러지듯 처참하게 찢어졌다. 내가 지금 내 신주를 찢었느냐? 도아의 낮은 목소리는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보다 무겁게 연서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의 손등에 돋은 핏줄이 분노를 증명하고 있었다. 연서는 그제야 찢어진 부적 한쪽에 박힌 가는 글씨를 보았다. 월심이 손수 써주었다. 그것은 도아가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만신이 남긴 마지막 손길이었다. 도아가 커다란 손으로 연서의 멱살을 낚아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연서의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져 허공을 휘저었다. 부적이 망가지면 내 팔자도 망하는 법이니 이제 내가 내 애군을 대신 받아내야겠다. 하고 그녀가 으름장을 놓았다. 도아의 손길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이 없었다. 나와 살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졸에게 넘겨져 목이 달아나겠느냐. 연서는 눈을 감았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하고 그는 굴욕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것은 비겁한 생존의 선택이었으나 동시에 평생 분만 잡던 서생의 손에 거친 운명의 고삐가 쥐어지는 순간이었다. 무당패는 포졸들의 추격을 피하려 날이 밝기도 전에 천막을 걷고 길을 떠났다. 도아는 연서를 제 곁에 바짝 붙여 세우고는 보란듯이 서방이라 불렀다. 연서는 그 부름이 귀를 간지럽힐 때마다 낯이 뜨거워졌으나 대거리할 처지가 아니었다. 짐수레에 올라탄 연서는 품속에 숨긴 장부를 몰래 꺼내 한자 한자 뜯어보았다. 이 장부 글줄이 너무 곱습니다. 밀수 장부라기엔 필체가 지나치게 정갈하고 오자 하나 없으니 누군가 일부러 흘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고 연서가 낮게 음조렸다. 도아는 그를 흘끗 보더니 글줄이나 읽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코는 제법 밝구나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연서는 굴욕감 속에서도 장부 뒤편에 숨겨진 서늘한 음모의 기운을 감지했다. 고개 너머 숲길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다시 길을 막아섰다. 칠복이 당황하여 북을 떨어뜨렸고 무당패 여인들은 비명을 삼켰다. 포교 장팔이 몽둥이를 앞세우며 다가왔다. 무당년들이 도둑놈을 숨겨줬다더니 저기 장부를 든 놈이 있구나. 도화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서려 할 때 연서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멈추시오. 지금 주먹을 휘두르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명분을 주지 마시오. 연서는 포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가슴을 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여 숲의 공기를 갈랐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의 길을 막느냐.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상단의 장부가 아니라 한양 큰 만신께 올릴 충문이 적힌 경책이다. 장포교가 멈칫하며 비웃었다. 글줄 좀 읽었다고 속이려 드느냐. 그것을 당장 내놓아라. 연서는 오히려 장부를 높이 치켜들며 꾸짖었다. 오냐, 가져가 보아라. 다만 공문도 없이 길 가는 양민을 핍박하고 국행 기도의 재물을 건드린 죄를 어찌 감당할 것이냐.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관원이 사사로이 민가를 침탈하거나 의식을 방해하면 곤장 100대라 하였다. 내 놈들 수령이 이 책임을 대신 져줄 것 같으냐. 지금 내 눈에는 법도가 아니라 비겁한 도적대만 보이는구나. 연서의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와 서리빨 같은 기세에 포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수령 나으리께서 이 일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 만약 내가 한양에 당도하여 이 무례를 상소로 올린다면 내 놈들의 목숨이 부지될 성시프냐. 장포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이번만은 무당패의 면을 보아 넘어가 주마. 가자. 포졸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도화는 처음으로 연서의 작고 여윈 등이 듬직해 보였다. 제법이구나, 서방. 혓바닥에 칼을 숨기고 살았어. 도화의 그 말에 연서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무당패가 산속 사찰 근처에 거처를 잡자 도화는 품속에서 낡은 비망록 하나를 꺼냈다. 연서는 도화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판의 순서가 아니었다. 기도문 사이사이에 상단에서만 쓰는 은어와 숫자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이건 기도문이 아니라 장부보다 더한 뇌물 기록입니다. 하고 연서는 전율했다. 비망록에는 수령 권세훈의 이름과 상단 자제 윤도겸의 이름이 가명으로 적혀 있었다. 연서의 눈앞에 거대한 부정의 그물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요동쳤다. 상단의 자제 윤도겸이 사내들을 거느리고 무당패의 거처까지 찾아왔다. 그는 옥색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입가엔 뱀처럼 매끄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무당패가 관아와 맞서면 뼈도 못 추리는 법이지요. 그는 도화의 뒤쪽 만신월심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시선을 슬쩍 굴렸다. 비망록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서방이라는 서생도 풀어주고 이 패거리에게 붙은 방도 걷어들이게 하리다. 더하여 만신의 구판을 한양 큰 집들에만 열어주게 하겠소. 굿값은 상단이 되겠지요. 달콤한 말을 뱉으면서도 윤도겸의 눈동자는 차가웠다. 허나 거절하면 내일 해 뜨기 전에 이 천막은 불길이 될 것이요. 여인네들 손목엔 포승이 감길 것이고 만신의 혀는 더는 주문을 외지 못하겠지요. 도화의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다. 그 순간 연서가 도화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리고 윤도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미 찢어진 부적처럼 우리 인연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가당치 않은 제안은 거두시지요. 윤도겸의 눈등이 파르르 떨리며 살기가 어렸다. 수령 권세호는 무당패가 민심을 선동한다는 죄목을 씌워 고을마다 방을 붙였다.
이제 도망갈 곳은 점점 좁아졌고 무당패 식구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졌다. 도아는 답답한 마음에 애꿎은 나무 밑동을 발로 찼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나무 껍질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지금 당장 관아로 쳐들어가 저 수령의 목을 꺾어버리겠소. 하고 그녀가 포효했다. 연서는 냉정하게 그녀를 말렸다. 지금 손을 쓰면 저들이 기다린 핑계를 주는 꼴입니다. 저기 판을 깔았을 때는 그 판을 뒤집을 명분이 필요하오. 하고 연서는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했다. 연서는 장부의 항목들을 비망록에 암호화 대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포졸들이 쫓던 장부는 진짜가 아니라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가짜 미끼였다. 진짜 증거는 장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망록 속 암호가 가리키는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장부는 낚싯바늘일 뿐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아니라 줄을 통째로 끊어야 합니다. 하고 연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아는 연서의 해안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의 곁을 지키겠노라 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숲속 깊은 곳의 폐사지였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 갑자기 서늘한 쇳소리가 들려왔다. 윤도겸이 보낸 전문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서방님, 뒤로 물러나시오. 내 몸이 방패가 되리다. 도아가 연서를 뒤로 밀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자객의 칼날이 도아의 어깨를 스쳤고 잘 익은 수박이 터지듯 선혈이 튀어올랐다. 연서는 바닥을 기어 상자가 숨겨진 불상 아래로 손을 뻗었다. 이리 내놔라, 이 서생놈아. 자객 하나가 연서의 목을 겨누었다. 그 순간 도아가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었다.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그녀의 손바닥에서 뼈소리가 났지만 도아는 눈을 부릅뜨며 자객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남편 건드리는 놈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테다. 도아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그녀의 기세는 산짐승보다 사나웠다. 연서는 피 묻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도아 낭자,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상자를 찾았소. 하지만 살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도아는 온몸에 칼자국이 나면서도 연서의 앞을 막아섰다. 상자 가지고 도망치시오. 어서. 도아의 허벅지에 다시 칼이 꽂혔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대장간에 불을 삼킨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감쌌으나 그녀는 끝까지 몽둥이를 놓지 않았다. 연서는 도망치는 대신 근처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달려들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도아를 놓아라. 연서의 처절한 몸부림과 도아의 헌신적인 투쟁이 숲을 피로 물들였다. 결국 무당패 식구들이 도착하며 자객들은 물러갔으나 도아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상자를 찾았으나 윤도겸은 이미 술을 써두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거 들이닥쳐 연서를 에워쌌다. 상자를 내놓으면 무당년의 목숨은 살려주마. 윤도겸의 비열한 목소리에 연서는 절망했다. 도아는 피를 토하며 안 된다, 서방. 주지 마라. 하고 속삭였으나 연서는 도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상자를 가져가라. 다만 저 여인을 건드리면 내 혀를 깨물고 죽어서라도 내 놈들을 저주할 것이다. 연서는 밧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고 도아와 강제로 분리되었다. 연서는 차갑고 습한 관아 지하 감옥에 갇혔다. 손목을 조여오는 수갑은 뼈를 으스러뜨릴 듯 아팠으나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과거 관아 뒤편에서 보았던 수령의 문서 처리 습관과 관인 도장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집요하게 되뇌었다.
문서는 칼보다 날카롭다. 다만 잡는 손이 필요할 뿐이다. 하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감옥벽에 손가락 피로 글자를 적으며 관찰사에게 보낼 밀서의 내용을 다듬었다. 도안은 무당패의 보살핌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연서를 구할 생각뿐이었다. 서방이 나 대신 끌려갔다. 내 팔자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도안은 이를 악물고 몽둥이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허벅지는 절뚝거렸으나 눈빛은 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연서 역시 감옥 안에서 간수의 탐욕을 자극해 정보를 모으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연서는 관아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며 일부러 수령 권세훈의 신경을 긁었다. 수령 나으리, 이 장부 속에 적힌 금액들이 정말 상단의 돈입니까? 백성들이 곡소리내며 바친 고열이 아닙니까? 권세훈은 당황하여 연서의 뺨을 갈겼다. 연서의 입가에서 핏물이 터졌으나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죽어도 이 사실은 이미 한양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당신의 목을 칠 작두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권세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안은 흩어진 무당패를 수습하여 관아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도망은 애군을 키울 뿐이다. 관아 마당에서 끝을 보자. 무당패 여인들은 무복 속에 칼을 숨겼고 칠복은 북 대신 몽둥이를 들었다. 연서는 관아 안에서 관인과 비밀 장부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건 단판 승부였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서는 품속에서 피 묻은 비망록과 증거 상자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 기록은 귀신에게 바치는 충문이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짠 뇌물 장부이옵니다. 수령 나으리의 서명과 윤도겸의 상단 인장이 여기 찍혀 있사옵니다. 하고 연서가 사자우를 토했다. 당황한 권세훈이 사내들에게 칼을 휘두르라 명했으나 그보다 먼저 도화의 신형이 허공을 갈랐다. 도화의 팔뚝에 돋은 핏줄은 노안 청룡처럼 요동쳤고 그녀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터졌다. 달려들던 장포교의 가슴팍에 도화의 발길질이 꽂히자 마른 장작이 쪼개지듯 뼈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잘 익은 수박이 터지듯 방패가 박살났고 나졸들은 추풍낙엽처럼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다. 단상 위에서 섯을 퍼렇게 호령하던 권세호는 어느새 가끈이 풀린 채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는 연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지저댔다. 살려주게. 내가 재물을 다 주겠네. 창고에 쌓인 곡식과 금괴를 다 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보전해주게. 하고 그는 콧물을 흘리며 애걸했다. 옆에 있던 윤도겸 역시 단정하던 옥색 도포가 흙탕물에 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제 부하들을 방패 삼아 도망치려다 도화의 매서운 눈빛에 막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귀한 척하던 상단의 자제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매 맞기 싫어 벌벌 떠는 똥개 한 마리만 남은 꼴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추한 몰골을 보며 침을 뱉고 야유를 보냈다. 연서는 권세훈의 앞에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죄는 붓끝에 적히고 벌은 하늘이 내리는 법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백성의 눈물만큼 이제는 당신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요. 그리고 연서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문서 한 장을 딱 꺼내 바닥에 펼쳤다. 여기 보시오. 관아의 관인 자국이 겹으로 찍혔습니다. 한 번 찍고 또 찍었습니다. 급히 위조할 때 손이 떨리면 이렇게 됩니다. 더구나 수령의 필체라 우기기엔 획이 다릅니다.
당신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이지요. 권세훈의 얼굴이 단숨에 잿빛으로 식었다. 그때 관찰사가 보낸 군관들이 들이닥쳤다. 연서가 미리 인맥을 통해 전달한 밀서가 제때 도착한 것이었다. 권세훈과 윤도겸의 상투는 사정없이 휘잡혔고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무당패 여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칠복은 부서진 북을 다시 두드리며 승리의 박자를 맞췄다. 악인들이 멍석에 말려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서는 비로소 붓을 쥔 손의 떨림을 멈췄다. 잘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 인과응보의 이치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다. 모든 소동이 잦아든 저녁, 무당패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도안은 보찜을 챙겨 연서 앞에 섰다. 이제 누명도 벗었고 내 팔자도 뒤틀리지 않았으니 그만 제 갈 길을 가시오. 서방은 이제 번듯한 벼슬길을 찾아야지. 도안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연서는 말없이 도아의 손을 잡더니 그녀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던 찢어진 부적 조각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리고 제 도포끈을 풀어 그 부적 조각을 작은 꾸러미처럼 감싸 도아의 허리띠에 메어주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약조를 적었다. 처음엔 협박에 의한 거짓 혼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진심으로 맹세하겠소. 당신은 내 평생의 짝이요. 내 붓은 당신을 위해 쓰고 당신의 몽둥이는 우리 집을 지키면 되지 않겠소. 도안은 부끄러운 듯 연서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후 유연서는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공명정대한 관리가 되었고 도안은 그 곁을 지키며 의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렸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장부 대신 혼인서약이라 부르며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사람의 팔자는 노란 종이 부적 한 장으로 막는 것이 아니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크고 효험 있는 부적이었지요. 예시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이 가슴에 닿았다면 우리네 인연도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삼간택이 치러지는 대전 앞마당엔 숨소리마저 얼어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칼바람이 비단 치맛자락을 핥히는 사이 대왕대비의 시선은 오직 한 사내의 손목에 꽂혀 있었다. 거친 삼배소매 아래 10여 년 전 끊어졌던 왕실의 명줄처럼 기이한 매듭 자국이 선명했다. 대비가 손을 들어 사내를 가리켰다. 이 아이의 피가 어디서 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이 끝을 보겠다. 숙종 말년의 한양장터는 흉년의 끝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가난의 악취로 가득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말라붙은 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쓴맛으로 젖었다. 설아는 그 장터 한복판에서 거친 가마니를 어깨에 걸치고 쌀자루를 옮기고 물동이를 나르며 하루를 버텼다. 한때 문장으로 이름 높던 수찬 윤정국의 딸이라기엔 그녀의 행색은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진 살결과 흙탕물이 튄 쪽빛이 많은 고단한 처지를 대변했으나 설아의 눈동자만큼은 시장통의 그 어떤 보석보다 또렷했다. 장돌뱅이들이 수군거렸다. 전현이 그 역적 집안 딸이라지. 즉 피는 못 속이지.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도 설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억울함을 토하면 배가 부르지 않았다. 억울함을 외치면 밤잠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설아는 다만 하루를 더 살아낼 힘을 모았다. 소인은 바닥에서 살아도 아비의 이름까지 바닥에 버리진 않겠사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장터로 나서며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누군가 들으면 웃을 말일지 몰라도 설아에게는 숨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날도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설아는 얇은 삼배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붉은 허리끈을 만졌다. 그 감촉이 손끝에 닿자 가슴 한가운데가 잠시나마 덜 흔들렸다. 아비와 어미의 숨결이 거기에 남아있는 듯했다. 장터 끝자락 설아를 걷어준 노파가 설아를 불러세웠다. 아가, 내 눈이 오늘따라 어둡다. 무슨 일이냐? 설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말하면 화가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노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아는 품속의 붉은 비단 허리끈을 매만졌다. 그것은 아비가 영모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날 어미가 설아의 손에 쥐어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날 어미의 손은 말라붙은 나뭇가지처럼 떨렸고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또렷했다. 이 끈은 내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길이다. 함부로 풀지 말거라. 왜요? 풀면 사람들이 본다. 사람들이 보면 죽는다. 설아는 그 말을 한참 뒤에야 이해했다. 이 동네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쪽지를 본 자가 늘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가 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말만 꺼내도 재앙이 붙는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허튼 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도 종이에 눈길을 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다. 도랑에서 떠오르기도 했고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했다. 살아남는 법이 그뿐이라 믿는 듯했다. 설아는 당숙모의 집에서 자랐다. 아니, 자랐다고 하기엔 너무 모질었다. 종들과 밥상도 함께하지 못했고 밤에는 부엌 옆 좁은 광에서 기침을 삼키며 잠들었다. 당숙모는 설아가 가져온 품돈을 낚아채며 침을 뱉었다.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년이 끈질기게도 살아남는구나. 설아는 참았다. 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참음은 살아남음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참음이 칼로 바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어미의 유언이 설아를 붙들었다. 부디 바르게 살아라. 하늘이 보고 계신다. 설아는 하늘을 믿었다기보다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믿었다. 궁궐안은 또 다른 폭풍이 꿈틀거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대전도 발 아래에서는 칼날이 서로를 갈아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노론의 세도는 날로 기세를 올렸고 소론의 숨은 날로 가늘어졌다. 왕실은 권세가들의 소나기에서 한 발씩 밀려나고 있었다. 대왕대비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침묵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칼집이었다. 대비는 세자의 간택을 빌미로 사라진 왕실의 혈맥을 다시 세상에 꺼내려 했다. 10여 년 전 권력의 암투 속에서 원손 하나가 사라졌다. 죽었다고 기록되었으나 대비는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면 왕실의 숨줄도 함께 끊겼기 때문이다. 대비는 곁사람들에게 단호히 일렀다. 신분을 가리지 말고 단자를 올리게 하라. 혼례는 핑계여 사람의 속을 보려 함이니라. 궁녀들이 고개를 숙였다. 대비의 눈빛은 매서웠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판이었다. 이 판은 피로 닦아야 했다. 금형이 한양의 골목, 장터, 그리고 설아의 손에까지 닿았다. 설아는 단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세상을 향해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 문 너머는 꽃밭이 아니라 칼밭일 것이 분명했다. 간택 단자가 설아에게 이르자 한양은 들끓었다. 거지 처녀가 대궐 문턱을 넘는다고. 역적 집안 피가 궁에 들어오면 나라가 썩는다.
사람들의 조롱은 설아의 등을 떠미는 채찍이었다. 당숙모는 단자를 찢어버리려 했다. 내가 감히 대궐로 간다고. 설아는 단자를 품에 넣고 낮게 말했다. 소인은 가겠사옵니다. 죽고 싶으냐? 살고 싶사옵니다. 허나 사람답게 살고 싶사옵니다. 설아는 누런 삼배 저고리를 주워 입었다. 비단은커녕 구멍난 집신이 전부였으나 붉은 허리끈만은 안감 깊숙이 숨겨 단단히 묶었다. 허리끈을 매는 순간 어미의 손길이 다시 손목을 잡는 듯했다. 설아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 초라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초라하지 않았다. 옷이 소인을 가릴 수는 있어도 소인의 아비가 남긴 이름까지 가릴 수는 없사옵니다. 설아는 칼바람을 뚫고 대궐로 향했다. 뒤에서는 누군가 돌을 던지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다. 설아는 등을 곧게 폈다. 등을 굽히면 평생 굽힐 것 같았다. 대궐 문 앞 팔도에서 모인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섰다. 향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고 비단 치맛자락이 물결처럼 번졌다. 그 속에서 설아의 삼배는 더욱 누추해 보였다. 규수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뭐냐? 장터에서 굴러온 연이로다. 그때였다. 비단 물결 사이로 페랭이를 눌러 쓴 괴상한 사내가 나타났다. 거친 검은 도포, 때 묻은 집신, 삼배 소매의 결이 성그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걸음과 절차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문지기 앞에 이르러 절을 올릴 때 허리의 각도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서민 흉내를 내는 듯 거칠게 말하다가도 말끝의 매무새가 단정했다. 규수들이 낄낄대자 사내가 낮게 말했다. 대궐 문턱이 높다 하나 사람 마음의 문턱이 더 높구나.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바닥을 울렸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사내 또한 자신처럼 무언가를 숨긴 채 사지로 들어온 사람임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대궐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설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문이 열리는 소리는 내 목숨의 문도 함께 열리는 소리라고. 초간택의 마당은 비단으로 넘실거렸으나 그 속은 서로를 짓밟는 도끼로 가득했다. 웃음소리는 달콤했으나 끝은 날카로웠다. 권세가 대감의 딸 정나는 설아를 보자 금사부채로 코를 막았다. 어디서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가 했더니 장터의 거지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주변 규수들이 웃으며 설아를 툭툭 건드렸다. 누군가는 일부러 설아의 집신을 발로 밟아 넘어뜨렸다. 설아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흙먼지가 뺨에 달라붙었다.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으나 설아는 참았다. 여기서 울면 이들은 더 즐길 것이다. 여기서 소리치면 설아는 바로 무례한 년이 된다. 손이 떨렸으되 설아는 얘를 놓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옷자락을 털며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비록 삼배를 입었으나 예법까지 누더기는 아니옵니다. 아가씨의 연분홍 저고리가 그 고운 입에서 나오는 도끼까지 가려주진 못하는 듯 하옵니다.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비단을 찢는 칼날 같았다. 정난은 손을 내렸다. 정난 뒤에서 정난의 아비가 붙여둔 호위 무사가 한 걸음 나왔다. 그 무사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다. 돈과 명령만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거지 도령이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페랭이 아래 눈빛이 잠깐 빛났다. 설아는 그 눈빛이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버텨라임을 알 것 같았다. 정난이 차갑게 명했다. 전연의 입을 막아라. 호위 무사가 설아의 어깨를 낚아채 주먹을 쳐들었다.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질 때 설아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뺨에 닿을 충격이 상상만으로도 뼈를 울렸다. 그 찰나 거지 도령이 바닥에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귀한 대전 마당에 헛소리가 이리 요란하니 듣기 거북하구나. 도령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바람이 잠깐 멈춘 듯했다. 도령의 손끝이 무사의 손목 한 곳을 정확히 찍었다. 무사의 팔이 굳더니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도령은 설아를 등 뒤로 당겨 세우고 어깨로 무사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마른 장작이 일시에 쪼개지듯 뼈마디가 울렸다. 거구가 돌바닥에 처박히며 먼지가 솟았고 무사는 검붉은 피를 토해냈다. 규수들이 비명을 질렀다. 정난은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정난의 비단이 아무리 화려해도 설아의 눈에는 누더기처럼 보였다. 권세의 비단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더 추하게 드러내는 옷이었다. 도령은 나뭇가지를 툭 던지며 페랭이를 눌렀었다. 대궐 바닥이 그리도 따스하더냐. 그 말이 조롱인지 경고인지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발 뒤에서 지켜보던 대왕대비의 눈이 떨렸다. 저 도령의 몸짓은 길거리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다. 궁의 호위들이 쓰는 결, 왕실 사람만이 익힐 법한 가락이 숨어 있었다. 대비는 속으로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렸다. 성 밖으로 빼돌려야 했던 어린 원손, 그 아이의 손목에 매어 있던 끈, 그리고 끈이 오래 묶이면 살갗에 남는 자국. 대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손목 자국은 바로 그때의 자국과 닮아 있었다. 닮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마치 같은 끈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살을 눌렀던 듯 자국의 모양이 너무도 분명했다. 대비가 금부도사에게 나직이 이르렀다. 저 사내의 발자국, 숨소리까지 놓치지 말거라. 금부도사는 고개를 숙였다. 명받들겠사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기어다녔다. 누군가 혀끝으로 뱀을 풀어놓은 듯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윤씨 여식은 남편을 잡아먹는 살을 타고났다. 거지 도령은 영모무리의 칼잡이다. 둘이 한패라더라. 소문은 사람들의 눈을 바꾸었다. 설아가 지나가면 궁녀들이 자리를 피했고 규수들은 부채로 입을 가렸다. 설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말하면 말할수록 더 깊이 빠질 판이었다. 최내관은 어둠 속에서 소문을 키웠다. 돈주머니의 무게에 목숨을 맡긴 자였다. 그는 밤에 설아의 처소에 찾아와 낮게 으름장을 놓았다. 해가 뜨기 전에 궁을 나가라. 아니면 내 뿌리까지 뽑아 불사르겠다. 설아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다만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설아를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공포의 손끝이 차가워질 즈음 거지 도령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설아의 처소 앞에 떨어진 작은 표식들을 한번 보고는 누군가 이미 이 방을 들여다보았음을 알아챘다. 마치 오래 숨어 살아온 짐승처럼 기척에 민감했다. 도령이 낮게 말했다. 살고 싶거든 나를 멀리하거라.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서로의 숨통을 끊어먹는 곳이다. 설아는 도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인은 도망치지 않겠사옵니다. 미련한 년. 미련해도 아비의 억울함을 두고 숨을 수는 없사옵니다. 설아는 도령의 손목을 보았다. 매듭 자국이 달빛에 더 선명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설아의 뇌리에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쳤다. 아비 윤정국이 속삭이듯 말하던 밤, 왕실의 어린 핏줄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때 묶였던 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설아는 숨을 삼켰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듯했다. 도령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 사람 냄새가 비쳤다.
설아는 그 틈에서 확신했다. 이 사내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다. 이 사내가 숨긴 것은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한 나라의 비밀일 것이다. 재간택의 시제는 뿔이었다. 정나는 화려한 수사로 왕실의 영화를 찬양했다. 글은 곱고 매끄러웠으나 가벼웠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종이꽃 같았다. 설아는 붓을 들고 한참을 멈췄다. 글을 배운 적이 많지 않았다. 글씨는 삐뚤고 손은 거칠었다. 그러나 설아는 숨을 고르고 적었다. 비단은 바람의 펄럭이나 땅속의 거친 뿌리는 흙을 움켜쥐어 나무를 지키나이다. 백성의 손이 나라의 뿌리임을 잊으면 나무는 한 번의 폭풍에도 쓰러질 것이옵니다. 대비는 그 글을 읽고 눈가를 훔쳤다. 화려하지 않되 속이 단단한 문체, 오래전 충신이 올리던 상소의 숨결과 닮아 있었다. 대비의 가슴 속에서 묻어둔 이름이 다시 울렸다. 윤정국. 그 충신의 글은 늘 이러했다. 힘주지 않아도 뼈가 서 있었다. 대비는 속으로 말했다. 윤정국의 피가 아직 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동시에 거지 도령을 향한 의심도 더 단단해졌다. 오늘 밤 궁은 피 냄새가 날 것이다. 대비는 그 냄새를 맡았다. 재간택의 열기가 식기도 전 규수들에게 찻잔이 내려왔다. 그 잔들은 모두 고운 옥빛이었고 김은 향기롭게 올랐다. 그러나 거지 도령에게 올린 잔에서는 국화향 대신 비릿한 쇠뇌가 풍겼다. 설아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꺼지는 듯했다. 장터에서 숱하게 맡아본 냄새였다. 누군가 독을 섞었을 때 나는 냄새. 설아가 손을 뻗었으나 늦었다. 도령이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도령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목을 움켜쥐었다. 속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신음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규수들은 뒤로 물러섰다. 정난의 눈에는 잠깐 만족이 스쳤다. 설아는 달려들어 도령의 명치를 눌러 토하게 했다. 손끝이 떨렸으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이 사내가 죽으면 오늘의 진실도 함께 죽는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자 권세가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저 윤신현이 독을 썼다. 백관들이 술렁였고 내관들이 우왕좌왕했다. 설아는 눈을 들어 대감을 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를 죽이겠다. 설아는 그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판은 간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의 바닥에는 오래전 윤정국의 죽음과 같은 냄새가 깔려 있었다. 도령은 별궁 깊은 처소로 옮겨졌다. 설아는 밤새 약탕을 다리며 지켰다. 약탕 냄새가 방안을 메웠다. 도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은 얕아졌다. 설아는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으며 속삭였다. 죽지 마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그때 창호지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났다. 발소리는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숙련된 자의 걸음이었다. 설아의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권세가 대감이 보낸 자들이다. 칼날이 창호지를 찢고 들어오며 설아의 어깨 끝을 스쳤다. 삼배가 찢기고 피가 번졌다. 설아의 숨이 튀어나왔다. 자객이 침상으로 달려들어 도령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찍는 순간 도령의 눈이 번쩍 떴다. 도령은 설아의 붉은 허리끈을 낚아채 칼날을 휘감아 꺾었다. 이어 팔꿈치로 자객의 턱 밑을 올려쳤다. 턱뼈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방안을 갈랐고 자객은 머리가 깨진 수박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피가 장판 위로 번졌다. 촛불이 흔들렸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붉은 얼룩을 더 붉게 만들었다.
밖에서 호위군의 발소리가 들리자 남은 자객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도령은 숨을 몰아쉬며 설아를 감쌌다. 겁내지 마라. 이 몸이 부서져도 너를 먼저 보내지는 않겠다. 설아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서운 와중에도 누군가의 말이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도령은 설아에게 낮게 고백했다. 숨이 가쁘고 목소리가 갈라졌으나 말은 또렷했다. 나는 세자라 불리는 이의 그림자다. 세자의 목숨을 노리는 칼이 많아 대신 맞아 죽을 사람으로 길러졌다.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허나 내 핏줄은 데비마마의 잃어버린 손자 그쪽에 닿아 있다. 설아는 말문이 막혔다. 페랭이 아래 숨겨진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이 사내가 짊어진 무게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피비린내 나는 밤이 증명했다. 도령은 손목을 들어 보였다. 그 매듭 자국이 달빛에 드러났다. 이 자국은 어릴 적 살아남으라며 묶어둔 끈의 흔적이다. 끊어졌으나 살에는 남았지. 설아는 붉은 허리끈을 만졌다. 자신이 지닌 끈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끈이었음을 깨달았다. 최내관이 설아의 약점을 움켜쥐었다. 장터에서 설아를 거둔 노파를 잡아 인질로 삼은 것이다. 궁 밖의 어두운 골목에서 노파의 손목이 결박된 채 떨고 있었다. 최내관이 웃으며 말했다. 그 끈을 내놓고 입을 다물어라. 아니면 그 늙은이를 먼저 보내겠다. 설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노파는 설아에게 어미 같은 사람이었다. 굶어 죽지 말라고 밥을 떠주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헌 이불을 덮어준 사람이다. 설아는 밤새 떨었다. 도령의 창백한 얼굴과 노파의 주름진 손이 번갈아 떠올랐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입술은 마르고 숨은 짧아졌다. 그때 설아의 머릿속에 다시금 그 금기가 떠올랐다. 그 쪽지를 본 자가 늘 죽었다는 소문. 그 말은 곧 이 종이가 세상에 나오면 피가 비오듯 쏟아질 수 있음을 뜻했다. 그러니 사람들은 숨겼고 숨기며 살아남았다. 그러나 설아는 생각했다. 살아남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삼키고 숨는 삶은 죽지 않았을 뿐 죽은 삶이라고. 설아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비, 어미, 소인은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이 찼다. 그 바람이 설아의 뺨을 때리며 말하는 듯했다. 내가 정한 길로 가라. 삼간택 전날 밤 대궐은 폭풍 전 바다처럼 고요했다. 웃음도 발소리도 기침도 줄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일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간택이란 원래 피비린내 없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비린내가 실제로 날 것 같았다. 권세가 대감은 설아를 역모로 몰 서신을 꾸몄고 거지 도령을 역적의 잔당으로 몰 증거를 준비했다. 최내관은 불안에 떨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돈줄이 끊기면 자신도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대비는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으나 물밑에서 칼을 갈았다. 대비는 금부도사를 불러 명했다. 내일 이 판을 뒤집을 증거를 가져오너라. 누가 울든 누가 빌든 멈추지 말라. 금부도사는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설아는 붉은 허리끈을 쥐고 결심했다. 내일 이 종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자신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설아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도 하늘을 붙들 수 있을까? 설아는 스스로에게 답했다. 붙들지 못해도 붙드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설아는 허리끈 안감을 뜯어냈다.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안에서 나온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에는 원손을 성 밖으로 빼돌리던 날 대비가 남긴 수결과 윤정국이 적어둔 피의 맹세가 남아 있었다. 글씨는 굳세고 담담했다. 화려하지 않으나 뼈가 있었다. 설아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말했다. 아비의 뼈가 이 한 장에 남아 있다면 소인의 목숨도 이 한 장에 올리겠사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유언 같았다. 설아는 문턱을 넘기 전 잠시 멈춰섰다. 쪽지를 본 자가 늘 죽었다는 소문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설아는 속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소인이 그 소문을 끝내겠다고. 죽더라도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죽겠다고. 삼간택 마당은 서리빨 같은 침묵이 지배했다. 교수들은 숨을 삼켰고 백관들은 눈치를 재며 입술을 다물었다. 대감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정난은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가 이미 손에 잡힌 듯했다. 권세가 대감이 설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거지 도령이 손목을 낚아챘다. 마른 장작이 부러지듯 뼈마디가 울렸다.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설아는 품속에서 누런 종이를 꺼내 높이 들었다. 손이 떨렸으나 종이는 떨리지 않았다. 이것이 당신이 숨겨온 죄악의 증거이옵니다. 대비의 수결이 찍힌 족보 쪽이 햇살 아래 드러나자 마당의 숨이 뒤집혔다. 바람이 한 번 휙 지나갔고 비단 치맛자락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금부도사들이 칼을 뽑아들며 권세가의 사람들을 포박했다. 대감은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대비 쪽으로 기어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소나기에 쥔 듯하던 자의 꼴이 아니었다. 대비마마 소인은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는 자기 죄는 숨기고 남 탓만 늘어놓으며 최내관을 발로 찼다. 최내관 또한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소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정난은 넋이 나가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비단옷의 아랫자락에 감춰둔 속살을 드러내는 소리였다. 추하고 약하고 비겁했다. 대왕대비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 눈에는 분노와 회한이 함께 서려 있었다. 살려달라 비는 그 입으로 충신을 죽였느냐. 대비의 한마디가 칼이 되어 떨어졌다. 삭탈, 가산몰수, 유배, 곤장, 그리고 간택을 모독한 죄로 영구배제. 금부도사들이 대감과 최내관을 끌어내자 마당이 물결치듯 웅성거렸다. 대감은 끌려가며 소리쳤으나 그 소리는 돌담에 부딪혀 부서졌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십수의 억울함이 피비린내 나는 한순간에 갈라져 흩어졌다. 설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울음이 아니라 오래 묶였던 숨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도령은 남빛 달령을 입고 원손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설아 앞에서는 패랭이 아래 숨겨둔 눈빛으로 돌아왔다. 도령은 조용히 설아의 붉은 허리끈을 받아들었다. 피와 땀이 배어 있어도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너는 역적의 딸이 아니다. 충신의 여식이다. 설아는 무릎을 꿇지 않고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소인이 바란 것은 자리 하나가 아니옵니다. 아비의 이름이 하늘 아래 바로 서는 것이옵니다. 도령은 설아의 허리에 붉은 끈을 다시 메어주었다. 매듭을 짓는 손길이 이상하게도 조심스러웠다. 내가 가는 길에 내 심장을 놓아 지키겠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가슴이 내려앉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무게가 찾아오는 느낌이었다. 설아는 세자빈이 되었다. 삼배옷 입던 처자가 비단옷을 입었으되 눈빛은 한치도 흐려지지 않았다. 설아는 궁의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낮은 곳을 보았다. 굶주린 백성의 손, 억울한 자의 눈, 추위에 떠는 아이의 발.
설아는 그들의 사정을 살폈다. 아비가 당한 누명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하늘은 숨겨도 알고 덕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또한 악을 저지른 자는 비단 옷을 입고 있어도 끝내 구더기처럼 드러난다고. 진실은 십수해를 묻혀도 끝내 싹을 틔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야담이 속을 시원케 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불씨를 지펴주시옵소서.